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세계사 산책을 계속하겠습니다. 한국인은 모르는 메가드의 두 얼굴이라는 시리즈인데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요 앞까지 설명드린 것은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성공, 그리고 9월 28일 서울 탈환, 10월 1일 38선을 넘어서 유엔군이 북진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9일 평양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남북 통일은 눈앞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해서 10월 25일 본격적인 북진을 시작을 했더니 10월 19일에 몰래 넘어와 있었던 30만 명의 중공군이 반격을 했습니다. 한국군을 쳤습니다. 치고 나서는 곧 다시 북상해가지고 산속으로 숨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메가드 사령관은 중공군의 개입 병력을 30만이 아니라 3만 명 정도로 10분의 1로 과소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대해서는 한 달 뒤에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 작전을 펼쳐가지고 중공군이든 북한군이든 다 섬멸하고 한국을 통일하겠다. 이런 작전 명령을, 작전 계획을 승인해달라고 합니다. 워싱턴에서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중공군이 3만 명밖에 안 되느냐. 그러나 현지 사령관, 더구나 신적 존재가 되어버린 이 메가드를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도 합참도. 그래서 메가드가 하자는 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치명적 실수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 워싱턴은 메가드 사령관한테 지금 위험하니까 일단 평양 원산선에 방어선을 쳐라. 더 이상 북진은 중공군을 불러들인다. 이렇게 지시를 했었어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안도 나왔지만은 아무도 현지 사령관의 의기양양한 이 북진 계획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 크리스마스 작전이라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성공하면은 미군 장병들이 고향으로 들어가서 고향에서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서부전선에 18만 명, 동부전선에 12만 명, 약 30만 명 되는 한국 미군이 총공세를 펴니다. 북진을 하는 것이죠. 이때 중공군이 딱 기다렸다가 자신들의 품속으로 들어오는 이 한국 미군을 기습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기습을 합니다. 그리하여 유엔군은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장비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공군이 열악했지만 기습의 효과 때문에, 기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병력이 배후로 나오는 겁니다. 더구나 중공군은 야간 기습이 아주 기가 막히고, 그 다음에 능선을 따라서 맹렬한 속도로 도보 행군을 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1월 25일부터 한국군은, 그리고 미군은 기습을 받아서 도처에서 배후가 차단되고 고립되고 그리고 붕괴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청천강을 중공군이 건너와 가지고 유엔군 배후로 진출한 그 청천강을 건너는 지점이 군울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중공군의 대병력이 우회 작전을 통해서 유엔군의 등 뒤로 나오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공군에 의한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커 8군 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인 메가드한테 후퇴를 건의를 합니다. 메가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만두면은 포위 섬멸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후퇴를 명령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 군대라는 것은 진격할 때는 사기가 높으니까 잘 싸웁니다. 그러나 군대가 가장 어려울 때는 후퇴할 때입니다. 후퇴를 잘하는 군대와 후퇴를 못하는 군대가 있습니다. 후퇴를 잘하는 군대는 어떤 군대냐? 규율이 엄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 견디는 힘이 있는 전통이 있는 군대입니다. 그런 군대가 영국 군대, 독일군, 일본 군대 같은. 프랑스도 대단한 군사적 실력이 있지만은 분리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또 나쁜 점이 있습니다. 한국군이 잘할 때는 참 잘 싸우는데 분리할 때는 무너지는 아주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후퇴를 하는데 특히 큰 피해를 당한 게 한국 사단, 6사단, 7사단, 8사단은 물론이고 미군 사단 중에서 제2사단이 관련고개라는 그 고개를 넘기 위해서 협곡 속으로 들어가서 후퇴를 하다가 양쪽 산허리에 매복하고 있던 중공군의 집중 공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계곡에 갇힌 상태에서 막 얻어맞고 해가지고 3,0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죽고 다치고 실종되고 포로가 되고 했습니다. 거의 모든 장비가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미국 정사상 가장 유명한 피해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패전 중에 하나입니다. 동부전선에서도 중공군이 나타나가지고 미 해병대를 몰아붙이기 시작하니까 해병대는 흥남 쪽으로 싸우면서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전선에서 중공군 30만 그리고 북한 패잔병을 끌어모으면 한 5만이 되었습니다. 35만이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단 메가드는 그동안에 상부에 보고하기를 중공군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보고를 했고 개입한 다음에는 병력이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개의치 않고 다시 작전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보고가 다 허위로 밝혀지고 메가드를 믿었던 트루만 대통령과 합참은 아주 낭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전 언론이 종군 기자들이 많았으니까 이 유례가 없는 2차 세계대전 때도 유례가 없는 미국의 패주를 보도를 하니까 미국 여론도 아주 악화가 되어 가지고 미국의 국내 분위기가 아주 심각하게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고 12월 초에 트루만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메가드가 그동안에 마음에 품고 있던 계획을 이제 내놓습니다. 메가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중공군이 개입해도 좋다. 중공군 개입하면은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중국 본토를 쳐가지고 본토를 수복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중공군 개입에 의해서 유엔군이 총붕괴되는, 총후퇴하는 사태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을 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게 찬스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이런 보고를 합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 들어온 중공군의 규모는 20만 명이다. 20만 명. 한때 3만이라고 했다. 갑자기 그 10배로 불립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중요한 요구를 합니다. 첫째, 대만 군대를 투입하도록 해달라. 장개수 군대입니다. 한 3만 5천 명 된 대만 군대를 투입하게 해달라. 그리고 정원군을 보내달라. 그리고 만주를 폭격하게 해달라. 나중에는 중국 해안을 봉쇄하게 해달라. 이렇게 엄청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사항을 받아주지 않으면은 유엔군으로서는 버틸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한반도 철수, 한국 철수도 고려해야 된다. 일본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한국을 버리고 철수해가지고 일본을 지키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게 이제 외통수입니다. 이런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한국에서 더 버틸 수가 없으니까 서둘러서 일본으로 철수해야 된다. 한국 철수, 한국 포기라는 말이 메가드 입에서 나옵니다. 이 사실은 별로 안 알려져 있죠. 메가드 하면 한국에서는 신격화되고 우상화되어 있으니까 메가드 입에서 한국을 포기하고 일본을 지키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황한 것은 트루만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대책회의를 이제 소집을 합니다. 부통령도 참석하고 합참의장,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이 11월 28일에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 중요한 결론이 몇 개가 나옵니다. 갑론을박하고 이 회의를 열어보니까 메가드에 대한 불만이 보통이 아닙니다. 특히 버클리라는 사람이 부통령인데 왜 메가드는 크리스마스 작전 운운하면서 국민들을 속였느냐, 왜 오판을 했느냐 하고 신랄하게 메가드를 비판합니다. 이때 트루만이 이야기합니다. 잘 싸우고 있는 장군을 욕하면 안 된다. 오히려 메가드 편을 듭니다. 마음이야 복잡했겠죠. 그러면서 두 가지 결정은 첫째, 확전을 할 수는 없다. 이 이상 중국과 전쟁을 키울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때 남아있는 미군 병력이 1개 사단밖에 없었습니다. 다 한국에 나가 있고 유럽에 나가 있었어요. 그때 미군의 군사력이 130만 밖에 안 됐습니다. 육해공군 합쳐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1000만 명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보낼 여력이 없다. 그리고 장개석 군대를 보내면은 이 장개석 군대는 이미 모택동 군대한테 일패도지해가지고 대만으로 쫓겨나온 군대인데, 이 군대가 중국에 상륙작전을 한다든지 한국에 오면은 이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오히려 부담만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복잡해진다. 정말 국제전쟁이 된다. 소련이 개입할 명분을 불러일으킨다. 자, 정원군도 보낼 병력이 없다. 대만 군대에 넣어봤자 이것은 부작용만 더 크다. 그리고 만주 폭격, 중국에 대한 해안 봉쇄를 할 수가 없다. 중국이란 거대한 나라를 상대로 어떻게 해외 공군력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일종의 컨센서스가 워싱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확전은 안 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메가드가 말하는 식으로 한국을 포기할 수는 없다. 한국을 미리 포기하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지침을 내립니다. 확전은 안 된다. 그렇다고 한국 포기는 안 된다. 다만 싸우다가 한국에서 싸우다가 밀려가지고 금강선까지, 낙동강보다 조금 위에 있는 금강선까지 밀렸을 때는, 그때는 일본으로 철수해도 좋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참 아찔한 순간이죠. 통일을 눈앞에 두고 졸지에 중공군의 대공세로 해가지고 북쪽에서는 월남인들이 걸어서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흥남에는 철수하겠다는, 한국으로 오겠다는 민간인들이 군인들하고 섞여가지고 모여있는 이런 상황에서 메가드까지 자신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을 포기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제 다 이긴 전쟁인 줄 알았던 이 트루만은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이때가 트루만 대통령의 자기 생애의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나 냉정한 결정을 한 거죠. 확전은 안 된다. 그러나 철수도 안 된다. 이때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뭐냐면 트루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다가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핵폭탄 쏠 생각도 있습니까? 하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그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핵폭탄 사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애틀리 노동당 정부가
야단이 났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세계전쟁으로 원자폭탄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특히 영국의 입장은 당시에 중국과 수교를 해가지고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애틀리 수상이 급거 트루만 대통령을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아주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애틀리 영국 수상이 트루만 대통령한테 한국을 포기하자고 그럽니다. 한국을 포기하고 그 병력을 유럽으로 돌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유럽이 텅 비어 있다. 소련 군대가 침략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때 트루만 대통령이 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철수하면 우리를 믿고 싸웠던 한국인들은 다 죽는다. 미국이란 나라는 친구가 분리할 때 버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로서 트루만은 한국을 두 번째 구했습니다. 6.25 남침 소식을 듣고 파병을 결심했고, 그리고 중공군의 대공세 앞에서 메가드와 영국이 철수하자고 할 때 철수는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철수한다면 제주도까지 해가 제주도 임시정부 만든다. 그래서 요인들 한 10만 명은 제주도로避난시킨다 하는 이런 일종의 예비 계획은 짜고 있었습니다만은 트루만은 한국을 버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쭉 밀리는 유엔군은 이 월남하는 사람들과 같이 북한 중공군과 별로 교전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총퇴각 명령이 내렸습니다. 38도선까지 총퇴각. 그러니까 장비도 아까운 장비도 그냥 두고 또는 파괴해가면서 평양을 포기를 하고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산가족이 생긴 거죠. 이산가족은 이때 생긴 겁니다. 이때 북한에는 어떤 소문이 돌았느냐. 미국이 원자폭탄을 쓴다. 원자폭탄 안 맞으려면 남쪽으로 내려가야 된다. 전쟁은 곧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두 달 있으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온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1950년 12월 한 달 동안은 계속 한 달 동안 남쪽으로 후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후퇴하는. 드디어 1월 4일 날 서울이 다시 중공군 손에 넘어가죠. 1월 4일. 그해 6월에 그전 6월에 호되게 당했던 한국인들이 얼어붙은 한강을 걸어서 피난을 가서 서울이 텅 비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서울이 텅 비게 됐어요. 이때 중요한 사건, 누구는 딘 애치슨 같은 사람은 이렇게 씁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1950년 12월 하순에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이 자기 아들이 근무하는 부대에 가서 훈장을 달아주기 위해서 샘 워커라는 그 아들이 대위로 근무를 하고 있는 부대에 가서 물론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훈장을 달아주기 위해서 지프차를 타고 지금 도봉구 쪽에서 북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워커 장군은 별명이 불독인데 2차 세계대전 때부터 굉장히 전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전선 시차를 좋아하고 또 이 비행기를 타고 아주 저공 비행을 하면서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 소리도 지르고 하는 이런 위험한 것을 그리끼지 않고 몸으로 때우는 야전사령관이었습니다. 메가드는 워커 중장의 그런 행태를 보고 저 사람 언젠가는 사고로 죽을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후임자를 미리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프차로 북상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한국군 6사단 트럭하고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워커 중장이 돌아가셨어요. 우리로서는 정말 미안하죠.
이분이 낙동강 전선을 지켜낸 분입니다. 8군 사령관. 후퇴할 것이냐, 서서 죽을 것이냐, stand or die 이런 구호로서 독전을 해가지고 그분이 다른 차도 아니고 한국군 육사단 차에 정면 충돌해서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도 미안해가지고 그 부하들한테 그 한국군 운전사를 그냥 포살하라, 죽여라 하는 이런 명령을 내렸더니 그 옆에 그때 대통령 옆에 있던 하우스만 고문입니다. 이 한국군 창설에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유엔군 사령관 고문이 말렸습니다. 말렸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말랐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재판에 넘어가서 징역형을 살았다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워커 중장 아들 샘, 그 훈장을 받게 돼 있었던 샘 워커도 나중에 이분이 대장이 됐습니다. 워커 중장도 1계급 올라가 추서라고 그러죠. 돼서 부자가 다 대장이 됐습니다. 맥케인이 아마 할아버지, 아버지가 해군 대장일 겁니다. 워커 중장을 기리는 곳이 바로 지금 워커힐 호텔이죠. 워커힐 호텔 안에 그나마 워커 중장의 흉상이 하나 요 언덕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애국자들이 아주 매롭게 워커 중장 추도식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김이진이라는 그 할아버지가 그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후임 8군 사령관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 지명된 사람이 육군 참모차장이던 매튜 리츠웨이 장군입니다. 매튜 리츠웨이 장군이 후임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거 크리스마스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급거 현지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역사를 바꿉니다. 매튜 리츠웨이 장군은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작전 할 때 이 사람이 가끔 나옵니다. 그때 공수사단장이었어요. 직접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전에서의 전투는 막 최고 지휘관이라는 정평이 다 있었습니다. 당시의 계급이 중장이었습니다. 중장. 이분은 메가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메가드처럼 쇼맨십이 강하고 정치적 군인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순수한 야전 군인입니다. 리츠웨이는 이제 현장에 부임하기 위해서 우선 그리고 리츠웨이를 달라고 추천한 사람이 메가드입니다. 메가드. 서로가 맞았던 거죠. 워싱턴과 메가드의 시각이. 그래서 일단 도쿄에 와가지고 메가드를 방문을 합니다. 메가드는 리츠웨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군은 당신 거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메가드가 워커 중장을 좀 괴롭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0군단이라는 것을 별도로 부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것은 자기가 총회하는 참모장을 알몬드 소장을 10군단 단장으로 해가지고 서부전선에서 별도의 작전을 하도록 해가지고 이 한국전선에서 지휘권이 이원화됐습니다. 그것이 총퇴각하는 것의 한 원인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이번에는 딱 리츠웨이 장군한테 정권을 위임을 합니다. 8군 당신이 마음대로 하라. 그래서 도착을 했습니다. 12월 말에 한국 전선에 도착해서 맨 처음 찾아간 것이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리츠웨이 장군이. 그래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서울을 버리고 다시 부산으로 가야 될 판이 되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새로 부임한 유엔군 사령관이 인사차 오니까 아주 불안한 표정으로 보더랍니다. 리츠웨이 장군의 회고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츠웨이 장군의 첫 일성은 저는 물러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한국에 머물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표정이 누그러지면서 아주 웃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공세를 저지하지 못하고 일단 후퇴작전을 펴니다. 1월 4일 날 서울을 내줍니다. 중공군은 계속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수원을 점령을 합니다. 수원, 원주, 삼척선까지 내려갑니다. 이때 대한민국은 6.25 직후처럼 아주 암담한 상황에 펼쳐졌습니다. 이 순간 이승만, 트루만, 메가드는 참 낭패를 했는데 기고만장한 사람이 있었죠. 모택동이었습니다. 모택동은 이때 과욕을 부립니다. 메가드가 인천 상륙작전의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무리한 북진을 했던 것처럼 모택동도 똑같은 오만을 부립니다. 뭐냐? 끝까지 내려가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미군을 섬멸하자. 작전 목표를 바꿉니다. 현 위치 휴전 정도는 생각도 하지 않고 더 내려가자고 합니다. 이게 무리수였죠. 그러니까 사람은 허영심에 빠지면 큰 실수를 한다는 것이 이 전쟁에서도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리쭈웨이는 오자마자 현지 부대를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주 후퇴하는데 지쳐가지고 아주 사기가 엉망이었습니다. 이 사기를 도로 회복하지 않고는 반격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양쪽 가슴에 수류탄을 딱 달고 이분이 그때 50대 후반이었습니다. 전 전선을 돌아다니는데 파카도 입지 않고 아주 간편한 차림으로 그 추운 겨울에 사병들과 하고 침식을 같이 하면서 사기를 돋우는데 한 달 정도를 씁니다. 그러면서 팔군이 점점 달라집니다. 아, 이제 반격할 수 있겠구나. 이 리쭈웨이가 나중에 반격에 성공합니다.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워커 중장의 죽음은 참 불행한 것이었지만은 그 대타자로 나온 리쭈웨이의 위대한 리더십이 대한민국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전사학자들은 메가드보다도 리쭈웨이를 더 존경합니다. 리쭈웨이를 가장 존경합니다. 리쭈웨이가 어떻게 해서 반격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구하느냐 하는 이야기는 다음번에 네 번째 이야기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